닥치는 대로 읽어주마. 네, 안녕하세요. 성환경입니다. 다시 또 왔습니다. 22번째. 또 제 간단한 근황. 요즘 라디오 드라마 녹음을 하고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역시 팟캐스트 KBS 라디오 극장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를 방송도 내보내고 팟캐스트에서도 내보내는 이번 라디오 극장은 고스트라이터즈라는 소설을 드라마타이즈한 라디오 드라마입니다. 지금 10회, 11회가 방송되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총 31회 중 10회부터 등장합니다. 꼭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저희 아주 훌륭한 극본과 훌륭한 연출이었어요. 또 훌륭한 성우, 동료, 선후배 성우들이 좋은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이 무당 작두 타듯이 연기를 했다고 호평을 해줬어요. 저 역시 작두 타는 기분으로 아주 잘 놀다 왔습니다. 녹음은 어제 끝났고요.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재인의 운명, 이번에 세 번째 챕터, 동행 챕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행. 청와대로 동행. 2002년 대선 승리의 여운은 오래갔다. 특히 노 당선인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선 더욱 그랬다. 선거 끝나고 한동안은 축하 전화를 내가 다 받는 듯했다. 당선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기가 여의치 않은 탓에 내가 많은 인사를 받았다. 내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분들도 많았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세상 인심이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정말 고마운 분들은 부담 줄까봐 또는 내가 바쁠 것을 배려해 연락을 삼갔다. 반면 뭘 어떻게 도왔는지 알 수 없는 분들이 오히려 공치사를 하며 만나자고 했다. 감사 인사를 적절하게, 그러면서도 분별 있게 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피곤한 일이었다. 그동안 노 당선인이 치렀던 선거마다 총괄하다시피 해온 이호철은 선거 치르고 나면 몇 년 동안 빚쟁이가 된다면서 선거에 다시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심정을 토로하곤 했었는데, 그 말이 실감났다. 당선된 후 노 당선인에게 연락이 왔다. 연말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저녁을 사겠다며 서울로 오라고 했다. 아내와 함께 모처럼의 서울 나들이를 했다. 당선인과 권 여사님, 나와 아내 넷이 만났다. 높은 층의 호텔 음식점이었는데 창밖으로 북악산과 청와대가 바라보이는 방이었다. 일부러 청와대가 잘 보이는 방을 예약했다면서
우리 부부에게 창밖 전망이 잘 보이는 자리를 내줬다. 청와대를 그렇게 바라보기는 처음이었다. 근사한 식사를 하면서 축하를 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다. 선거 과정에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들을 아무 부담 없이 추억 삼아 나눌 수 있으니 정말 좋았다. 인수위나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취임 전에 아이들을 모두 결혼시키려 한다는 말을 듣고 역시 그분답다고 생각했다. 2003년 1월 13일 이호철과 함께 당선인을 다시 만났다. 그 모임을 어찌 알았는지 어느 지방신문이 보도를 하기도 했다. 사직동 근처의 어느 한정식 집이었다. 당선인은 무거운 얘기를 꺼냈다. 나에게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맡아달라고 했다. 달리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었다. 이호철에게도 무슨 일이든지 맡아서 도와달라고 했다. 즉답을 할 수 없었다. 며칠 시간을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호철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반응이 떨떠름하고 미지근하게 보였던지 당선인은 당신들이 나를 정치로 나가게 했고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까지 했다. 내려와서 일주일 정도 고민했다. 나는 인권 변호사란 말을 들으면서 권력을 비판하는 역할만 해왔을 뿐 국정 운영 경험이나 행정 경험이 전혀 없었다. 법률가로서 법을 알 뿐 국정에 관해서는 백면서생이나 진배 없었다. 정치 세계도 알지 못했고 관여해 본 일도 없었다. 부산 선대 본부장을 했지만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고 했다. 그런 내게 민정수석을 부탁한 당선인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민정수석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가 하려는 개혁을 도울 수 있을지 깊이 생각했다. 그 시기 민정수석실의 첫째 과제는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참여정부에선 권위주의 타파란 말로 표현했다. 과거 군림하는 청와대의 상징이 민정수석실이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는 출범 때 아예 민정수석실을 폐지해버렸다. 나중에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부활을 시키면서도 역시 군림하지 않는 민정수석실을 지향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 진영의 김성재 한신대 교수, 나중에 문광부 장관을 역임했고 현재 김대중 기념도서관장이다. 이분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그때 김성재 민정수석 내정자로부터 민정비서관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자신이 비법조인이니 민정비서관은 법조인이 맡되 비검찰 출신 인권변호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그 일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고사했다. 그랬던 국민의 정부도 중반으로 가면서부터는 역시 검찰을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을 절감했는지 고위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과거 체제로 되돌아가 버렸다. 심지어 민정비서관조차 현직 검사로 임명했다. 따라서 한때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기까지 했던 국민의 정부 초기 정신을 되살릴 필요가 있었다. 다음 과제는 검찰과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었다. 이는 무슨 특별법을 만들거나 없던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었다.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정권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없는 초과 권력을 내놓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권위주의 체제가 비로소 타파되고 정치적 시민적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당선인이 그날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었다. 그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 등 우리 둘과 별 관련은 없지만 그 시기 당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장시간 말씀하셨다. 내게는 단지 민정수석을 맡길 만한 사람이 달리 없다면서 짧게 부탁했을 뿐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권위주의와 민정수석실 개혁의 후퇴, 그리고 미흡한 권력기관 개혁을 아쉬워하는 대화는
평소 많이 나눴다.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의 뜻을 알 수 있었다. 그뿐 아니었다. 그는 나의 소신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권력에 취하면 소신도 잊어버리기 십상인 것이 사람이다. 민정수석실 업무 내용 때문에 법조 출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검찰을 장악할래야 할 수 없는 비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자 한 것이 당선인 생각이었다. 더 나아가 나 같은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함으로써 검찰을 장악할 의사가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하고자 한 것이다. 당선인의 뜻을 그렇게 헤아리게 되니 몸을 사리기 어려웠다. 민정수석은 법률 관련 업무가 근간이므로 법조활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한 1, 2년 눈 딱 감고 죽었다 생각하고 일하다 내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 하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당선인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가 정치를 잘 모르니 정무적 판단 능력이나 역할 같은 것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리 원칙을 지켜나가는 일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를 쓰십시오. 그러면서 2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다. 민정수석으로 끝내겠습니다. 정치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정치 이야기는 당선인의 후보 시절 2002년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 후보로 나서라는 압박을 강하게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당선인은 매우 기뻐하면서 그러자고 했다. 2003년 1월 23일 인수위 기자실에 가서 민정수석으로 내정됐다는 인사를 하고 일을 시작했다. 민정수석실 진용을 갖추는 게 급했다. 인수위 시절 수석으로 내정된 다른 분들은 대개 비서관 인사를 자신의 의중대로 하기 어려웠다. 당선인을 오래 모셨던 사람들, 당선인이 직접 기용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일괄적 큰 구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수석 개개인이 별도의 사람을 발탁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은 영역이 좀 특수해서 그랬는지 대체로 내 추천을 존중해줬다. 민정비서관은 일찌감치 2호차를 점찍고 본인 수락을 받았다. 진용을 짜기 전에 국민의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을 만나 자문을 구했다. 민정수석실 업무의 80%가 대검찰 업무라고 했다. 그래서 수석과 민정비서관은 검찰 출신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수석이 검찰 출신이 아닐 경우 민정비서관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서 중 민정비서관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다며 보고서 작성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 점에서도 훈련이 잘 돼 있는 검사 출신이 좋고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현직 검사 중 A급을 뽑아 쓰다 나중에 검찰로 돌려보내면 된다고 했다. 보고서를 잘 써서 김대중 대통령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당시 민정비서관도 만나봤다. 그는 현직 검사 출신으로서 발탁됐고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검사로 되돌아간 사람이었다. 그의 의견도 비슷했다. 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 민정수석실 역할을 다르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검찰과의 소통이 필요하면 내가 직접 하거나 사정비서관이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특히 민정비서관은 총무비서관을 제외하면 전체 비서관들의 군기반장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했다. 그 점에서 이호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실제로 참여정부 기간 동안 대통령 비서실이 나름대로 도덕적 긴장을 유지한 데는 그의 공이 컸다. 다른 비서관들도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하려는 개혁에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법조인들로 구성했다. 검찰개혁 소신이 분명하고 공부도 많이 한 박범계 전 판사를 민정 2비서관으로 선임했다. 그는 법무부의 비검찰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여성 비서관도 일부러 발탁했다. 강금실 장관이 추천한 황덕남 변호사를 법무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청와대가 해야 할 각종 법률 쟁점을 검토하는 일을 총괄했다. 가장 신경을 쓴 것은 공직기강 비서관과 사정비서관이었다. 공직기강 비서관은 우리와 호흡이 맞으면서도 인사검증 업무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공은 공, 사는 사라는 엄격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 당시 민변 부회장이었고 나중에 회장까지 역임한 이석태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로 오래 활동한 선비 같은 사람이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해버릴지언정 영합하지 않는 성품이었다. 그에게 참여정부가 하려는 인사 절차가 과거와 얼마나 다른지, 그 절차에서 인사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누이 설명하면서 삼고초려하다시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했다. 그는 인사검증 결과를 민정수석인 나에게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 인사검증 보고서를 바로 인사추천회의에 올리고 내게는 인사추천회의 전날 오후나 당일 아침에 업무 보고를 했다. 내가 바빠서 미처 그 보고를 받을 수 없을 때엔 나도 검증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인사추천회의에 들어가기 일쑤였다. 다만 검증 결과를 놓고 가부 판단을 어떻게 할지 기준이 없거나 애매한 경우에만 나와 의논했고, 때로는 민정수석실 비서관 회의에 올려 중지를 모았다. 인사검증에서 민정수석의 영향조차 최대한 배제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그렇게 원칙을 세워놓으니 나중에 후임 공직기강 비서관들도 그 원칙에 따랐다. 단 한 사람, 사정비서관만큼은 우리와 잘 모르고 인간관계도 없던 사람을 발탁하고자 했다. 그 자리는 대통령의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 및 청와대 내부 감찰을 맡는 중책이었다. 이념적 성향은 물론이고 기존의 당선인 인맥과도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엄정하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게 해서 인선한 사람이 검사 출신이면서 퇴직한 지 꽤 된 양인석 변호사였다. 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여러 통로로 평가를 수집했다. 특히 온로비 사건 특검보를 했기 때문에 특별검사였던 최병모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들었다. 내가 직접 2번 만나 겨우 설득했는데 인수위 안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다. 특히 신계륜 당선인 비서실장이 강력히 반대했다. 그 중요한 자리에 왜 우리 쪽 사람을 안 쓰느냐는 것이다. 일리 있는 말이었다. 요즘 와서 생각하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정에도 코드가 필요하다는 생각. 그것이 현실적인 생각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나는 그 당시엔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 설득해서 관철시켰다. 그 때문에 사정비서관만 인선 확정이 좀 늦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인선을 마무리했다. 드림팀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팀에 의해 참여정부의 권위주의 타파와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참여정부 청와대의 도덕성 기조가 세워졌다. 인수위 시절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은 수석비서관 등 내정자들의 정부 출범 준비 활동에 대해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민정수석실의 경우 수석과 비서관 내정자들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인선과 인사검증 작업을 해야 했다. 정부 출범 후 직무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인수위 때부터 시작했다. 그것은 엄연한 국가공무였다. 그러나 인수위 외에 정부 출범 준비 활동 자체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다. 보수도 지급되지 않았고 사무실 임차 비용 등 활동 경비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내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이 정도로 발전한 나라에서 국가를 위한 핵심 업무에 그런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 불합리는 정부 출범 후에도 이어졌다. 수석 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 직원 중 정무직과 별정직은 정식 임명 전 반드시 신원조회를 거쳐야 했다. 정부 출범 때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다 보니 2003년 4월 초순, 정부 출범 후 거의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정식 임명이 가능했다. 문제는 그때까지 실제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게 말 안 되는 일이었고 노동법에도 위반되는 일이었다. 대통령도 그 일엔 무심했다. 내가 급여를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지. 청와대에 근무하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쳐야지 라고 넘어갔다. 할 수 없이 민정수석실 별정직 직원들에게 내 사비로 교통비를 조금씩 지급해줬다. 그 후 신원조회를 담당하는 경호실을 닥달해 신원조회 기간을 7일 정도로 대폭 단축시켰으니 근본적 해결을 하지 못한 채 넘어갔다. 참여정부 조각 뒷얘기. 참여정부 조각 인선 작업도 숨가쁘게 진행됐다. 조각 과정 자체가 민정수석실 검증을 필요로 하는 일이어서 나로선 사실상 첫 당면과제였다. 특히 내각의 사회분야 쪽엔 상당 부분 관여하게 됐다. 당선인에게 직접 의견을 말씀드리기도 했고 당선인 지시에 따라 내가 대신 후보자를 만나 설득하는 일도 하게 됐다. 어떤 때는 당선인이 후보자를 만나 면접 비슷하게 하는 자리에 배석하기도 했다. 다양한 경로로 추천이나 제안도 받았다. 국민의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자신들이 추천할 수 있는 인물을 검증 자료와 함께 5배수 정도 보내왔다. 인수위에 설치했던 국민참여 제안센터에서 아예 국민들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기도 했다. 넘어온 자료를 인수위 해당 분과별로 걸렀다. 압축된 후보자들을 놓고 인사회의를 열었다. 인수위원장, 비서실장 내정자, 정무수석 내정자, 민정수석 내정자, 인사보좌관 내정자 등이 참여한 회의였다. 그 회의에서 다시 후보자를 압축했다. 이 단위가 나중에 청와대에서 인사추천위원회, 즉 인추위로 이어졌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민정수석실 내정팀이 검증 작업을 벌였다. 검증 결과를 놓고 인사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2배수 혹은 3배수를 당선인께 보고했다. 물론 당선인도 이런저런 분들을 추천하면서 검증해 보도록 당부한 경우도 있었다. 첫 조각은 파격 그 자체였다. 특히 사회 분야 쪽은 거의 다 파격이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때 개혁적 인사들이 한두 명씩 내각이나 청와대에 발탁됐다가 견디지 못하고 물러나오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나는 개혁적 인사들이 일거에 내각과 청와대의 대세를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선인의 생각도 같았다. 사회 분야 쪽은 그것이 가능했다. 우리에게 인재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등의 분야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 분야 인재풀이 약했기 때문이다. 나도 그쪽 분야는 잘 알지 못해서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최대 파격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었다. 당시 판사를 거쳐 민변 부회장을 하고 있던 강금실 변호사를 추천한 건 나였다. 여성 법조인 중 발탁할 만한 인물을 찾던 당선인 뜻에 따른 것이었다. 당선인은 민변 활동을 통해 그녀를 알 뿐 깊이 알지는 못했다. 내 추천은 그녀를 법무부 장관으로 염두에 둔 건 아니었다. 그동안 여성 장관을 발탁해온 방식대로 환경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당선인은 그녀에 대해 자세히 묻더니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으로 하자고 했다. 내가 깜짝 놀랐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먼저 검토했던 최병모 변호사가
일신상 사정 때문에 불가능해진 상황이기는 했다. 그래도 너무 부담이 컸다. 환경부나 보건복지부 쪽을 먼저 맡겨본 다음에 법무부 쪽을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 당선인의 생각은 달랐다. 여성 몫으로 환경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또는 교육부를 벗어나지 못했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성 전유물처럼 생각되었던 자리에까지 여성들을 과감하게 발탁해야 한다는 게 당선인의 뜻이었다. 당선인의 여성과는 진취적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어느 여성의 능력이 남성과 비슷하다면 그 여성은 훨씬 더 능력 있다는 생각이었다. 강금실 변호사도 당찼다. 그전까지는 입각 권유를 수락하지 않더니 법무부 장관을 말하자 해보겠다고 했다. 당선인도 걱정이 되긴 했는지 강 변호사를 직접 한번 만났다. 내가 배석했다. 내가 관여한 분야에서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를 직접 만난 것은 그게 유일했다. 그때 당선인은 법무부의 비검찰화와 검찰 개혁을 말했다. 강 변호사는 긴장이 됐든지 평소처럼 당찬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나는 임명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면접인가 생각했는데 당선인 취지는 그게 아닌 모양이었다. 그녀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추진하려는 법무부 개혁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려는 것이었다. 또 그녀를 임명할 때 예상되는 검찰의 반발이나 여론의 반발 등을 내다보고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취지였다. 그때 강 변호사와 함께 발탁된 것이 박주연 변호사였다. 박 변호사도 연배로는 비서관급 연배 또는 그보다 아래였다. 그러나 여성 수석을 기용하려는 당선인 의지에 따라 국민참여수석으로 파격적 발탁을 했다. 여러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당선인은 국민의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을 했던 김명자 씨를 건설교통부 장관에 임명하려고 했다. 여성의 적극적 발탁 의미와 함께 환경 마인드에 입각한 건설 행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당시 새만금 사업과 경인 운하 등이 큰 사회적 갈등 요인이어서 건설과 환경의 조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염두에 둔 구상이었다. 고건 총리 내정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불발로 끝났다. 여성의 본격적 발탁이라는 당선인 의지는 참여정부 출범 후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 최초 및 복수의 여성 대법관,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순으로 이어졌다. 내가 모두 관여한 인사여서 큰 보람을 느꼈다. 청와대를 잠시 떠나 있을 동안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 후보까지로 나아갔는데 한나라당의 정략적 반대로 무산됐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헌법기관장이 배출돼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새로운 장이 열릴 기회였는데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다.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발탁된 이창동 감독 카드도 신선한 파격이었다. 2002년 대선 때 당선인은 문화예술계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그들은 문화예술계 내부의 지지에 그치지 않고 그 지지가 일반 국민에게까지 확산되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선의 1등 공신이 문화예술인들이라고 할 만했다. 우리는 프랑스 예술부 장관으로 전 세계에 신선한 모습을 보여준 앙드레 말로처럼 우리도 문화예술인 가운데 그런 장관을 발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당선인 생각도 같았다. 문화예술계에 추천을 부탁했다. 그들은 논의 끝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창동 감독과 황지우 시인을 추천해왔다. 의사를 타진했는데 황지우 시인은 자신보다 이창동 감독이 더 적임이라며 고사했다. 이창동 감독도 현장 예술 활동에 대한 의욕 때문에 고사했다. 여러 사람이 거듭 설득해 수락을 받았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때에도
취임 첫날 등청할 때에도 캐주얼 양복 차림이었다. 그 후에는 아예 노타이 콤비 패션으로 다녀 화제가 됐다. 그의 첫 출근날 얘기에 우리는 배꼽을 잡았다. 취임 첫날 연락이 어긋났던지 출근 전 그의 집으로 장관 관용차가 가지 못했다. 순진한 그는 장관이든 누구든 출근은 당연히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평소처럼 자신의 차를 몰고 집을 나선 후 먼저 총리실에 가 국무총리에게 신고했다. 그 사이 문화관광부는 난리가 났다. 부랴부랴 차관과 기획실장이 장관 승용차를 가지고 총리실이 있는 정부종합청사로 모시러 갔다. 그들이 이 장관에게 장관 관용차로 문화관광부까지 모시겠다고 했다. 그런 일이 익숙하지 않았던 이 장관은 그럼 내 차는 어떻게 하고요? 라고 물었다. 차관과 기획실장은 장관님 차는 우리가 나중에 청사에 갖다 놓겠다며 관용차를 타라고 거듭 권했다. 이 장관은 내 차는 내가 운전하는 거지 서로 번거롭게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면서 자기 차로 향했다. 이 장관이 자기 차로 출발하려는데 차관과 기획실장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장관이 안 탄 관용차에 자신들이 탈 수도 없고 장관이 운전하는 차에 슬쩍 타기엔 더욱 민망하고 장관보다 먼저 가 있거나 같이 모시고 가야 하는데 다른 차편은 없고 그런 고민도 모르는 이 장관은 엉거주춤 남아있는 그들을 보며 타세요. 내 차로 같이 가요. 라고 말하고 그들과 함께 문화관광부로 향했다. 그리하여 장관이 운전하고 옆좌석엔 기획실장을 뒷좌석엔 차관을 모시고 청사에 가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문화부 청사 앞엔 그런 사정도 모르는 기자들이 영화감독 출신 장관의 첫 출근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기자들 눈에 그 모습이 얼마나 이채로웠을까. 다음 날 언론엔 이창동 신임 문광부 장관이 자신의 레저용 산타페 차량에 기획실장을 옆자리에 태우고 첫 출근을 했다고 보도됐다. 다행히 뒷좌석에 있던 차관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차에서 늦게 내려 기자들 눈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취임식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자신이 국실별로 직원들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하기도 했다. 근엄한 사람들은 혀를 찼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권위주의를 벗어던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언론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발탁은 전적으로 당선인 아이디어였다. 이장과 군수 등 기초 지방행정에서 성공한 그를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임명해 행정의 중앙집권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과감한 지방화와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였다. 당선인의 대담한 발상이었다. 김두관 장관 재임 기간 행자부는 부처의 업무 수행 평가와 혁신 평가에서 1위를 할 정도로 그는 장관직을 잘 수행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장 출신 군수라며 끊임없이 비아냥거리고 멸시하더니 끝내 학생 시위를 이유로 국회에서 해임 권고 결의를 했다. 나는 워낙 부당한 결의인데다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결의여서 계속 버텨나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자신 때문에 전국 경색이 장기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김 장관이 스스로 사직을 청해왔다. 결국 대통령이 사직을 수리했지만 우리 사회 기득권자들의 횡포가 그와 같았다. 오랫동안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온 고영구 변호사를 국정원장에 발탁한 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인사였다. 당선인은 국정원의 환골 탈퇴를 위해 처음부터 인권 변호사를 발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한참 선배 인권 변호사이자 성품이 깐깐한 분을 국정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청와대는 물론 대통령 자신까지도 법에 어긋나는 지시나 부탁을 하지 않도록 방어망을 쳐버린 것이다.
내가 당선인을 대신해 고 변호사를 뵙고 요청을 드렸는데 취지를 말씀드리자 기꺼이 수락해줬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가운데는 정찬용 인사보좌관의 발탁이 특별했다. 당시 당선인은 이미 인사의 독점을 막고 견제와 균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추천과 검증을 분리해가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었다. 인사 검증을 담당할 내가 영남이므로 인사 추천을 담당할 인사보좌관은 호남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호남 지역 인사들은 한결같이 이하경 순천 YMCA 사무총장과 정찬용 광주 YMCA 사무총장을 추천했다. 이하경 총장은 적임이었지만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수구 언론의 공격을 심하게 받게 될 소지가 있어 정찬용 총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선인도 과거 거창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그를 만난 인연이 있어 잘 알고 있었다. 내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매우 기뻐하면서 받아들였다. 당선인도 이미 그를 점찍어 놓고 있었던 것 같았다. 경제부처 장관으로는 진대재 정보통신부 장관의 발탁이 특별했다. 당시 언론은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장이던 제프리 존스를 그 자리에 거론하며 추천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 법 제도상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되진 않았다. 하지만 글로벌한 관점으로 장관을 발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만큼은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를 장관 후보로 내정하자 언론에서 그의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를 결격 사유로 지적하고 나섰다. 외국인의 발탁까지도 주장했던 언론의 놀라운 표변이 아닐 수 없었다. 인사검증 기준이 모든 부처 장관에게 동일한 잣대로 작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를 놓고도 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등과 정통부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우리는 판단했다. 이용섭 전 관세청장을 초대 국세청장에 발탁한 것은 내 아이디어였다. 그는 우리와 전혀 인연이 없었고 나하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당시 국세청장 자리를 놓고 국세청 내부에서 경합하던 유력 후보 두 사람이 무리한 경쟁 끝에 모두 배제되게 됐다. 그러는 사이에 4대 권력기관장 후보들을 내정해 가다 보니 지역 안배상 국세청장은 호남 출신이 바람직한 구도가 됐다. 마침 호남 출신인 이용섭 관세청장의 개인 업무 평가와 부처 혁신 평가가 대단히 좋았다. 비국세청 출신을 통해 국세청의 고질적 문제를 개혁해보자는 취지도 있었다. 인사회의에서 그렇게 추천했는데 모두 찬성했고 당선인도 좋아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은 우리 쪽과 인연과 연줄이 전혀 없는데도 발탁된 게 신기했고 그 때문에 참여정부의 인사 철학을 높이 평가하게 됐다는 심정을 토로하곤 했다. 그는 국세청장 재임 시 박원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정개혁위원회를 둬 접대비 상한제, 골프와 유흥업소의 접대비 불인정 등 많은 세정개혁을 했다. 대통령도 그의 혁신 능력을 높이 평가해 이후 청와대 혁신관리수석, 행자부 장관, 건교부 장관 등으로 계속 기용했다. 지금도 국회의원으로 전문성이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흐뭇하다. 반대로 추천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청와대 대변인 인선 때 우리 쪽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당시 MBC 여성 앵커로 활약 중이던 박영선 기자를 추천했다. 언론계 사정을 잘 아는 분이 내게 추천했다. 내가 보기에도 기자 출신 앵커로서 남녀를 통틀어 균형감각, 문제의식, 비판정신, 좋은 이미지를 겸비한 앵커로 판단됐다. 그러나 언론계는 내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어서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다른 여성이 발탁됐다. 그런데 그는 노 대통령을 너무 몰랐다.
우리는 과거처럼 대변인이 하고 싶은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오전, 오후 정례 브리핑과 함께 발표 내용에 대한 배경까지 백그라운드로 브리핑하는 열린 브리핑을 하고자 했다. 그런데 대통령 생각을 알지 못하니 그의 능력과 무관하게 잘 감당이 되지 않았다. 본인도 애를 많이 쓰고 복잡한 사안은 해당 수석이 춘추관에 가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해주기도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출범 초기 지극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참으로 아쉬웠다. 박영선 앵커는 그 후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정기에 입문해 지금은 민주당 재선 의원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으니 그 자신으로는 그때 대변인을 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잘된 일인 것 같다. 외교안보 분야의 파격은 윤영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를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이었다. 당선인의 결단이었다. 그는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였는데 대미 편중 외교에서 탈피하는 균형 외교에 대한 소신이 뚜렷한 것처럼 보였다. 인수위 시절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해 당선인 특사단이 미국에 파견됐다. 특사단의 활동 중 윤영관 교수에 대한 평가가 가장 두드러져 내가 그 사실을 당선인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윤영관 교수를 외교부 장관과 외교보좌관 중 어느 자리에 발탁할지 고심하다가 장관 발탁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그의 동기들이 외교부 국장급으로 있을 때여서 상당한 모험이었으나 외교정책의 기조를 바꾸려는 개혁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장관이 된 후 외교부 관료들의 강력한 벽에 둘러싸였는지 기대만큼 개혁적 면모를 보이지 않았다. 외교부 관료들을 장악하지도 못했고 대미 외교 자세에서도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장관 내정 때엔 그 파격성을 염려했다. 당선인은 외교보좌관을 안정적인 인물로 임명해 균형을 갖추고자 했다. 나는 외교부 고위 관료들을 검토한 끝에 반기문 유엔본부 대사를 외교보좌관으로 추천했다. 당선인은 외교안보 분야 자문팀 의견까지 들어본 다음 그를 외교보좌관으로 내정했다. 사실 그는 문민정부 때 이미 외교안보 수석을 했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차관을 해서 이미 차관급 자리를 2번이나 거쳤다. 차관급인 외교보좌관을 할 군번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는 외교보좌관 자리를 수락했고 결국 외교부 장관까지 하게 됐다. 그런 다음 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 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세계 정부에서 정무직을 하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됐으니 그는 참으로 관운을 타고난 분이다. 어쨌든 그가 유엔 사무총장이 된 첫 출발선이 외교보좌관이었다. 그 후 한 번 더 결정적 기로가 있었다. 외교부 장관 재임 때 발생한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이었다. 야당과 적대적인 언론 등에서 장관 사퇴 요구가 거셌다.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문책할 일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나는 2번 모두 관여한 셈인데 나중에 그가 유엔 사무총장이 됐으니 큰 보람이 됐다. 내각에서 파격적 발탁이 많다 보니 국무총리 인사는 선택폭이 좁아졌다. 당선인은 조각의 파격성 자체에 대한 염려는 없었지만 그로 인한 언론이나 한나라당으로부터의 공격을 염려했다. 그 때문에 총리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당시 김원기 전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당선인은 의외로 고건 전 총리를 선택했다. 물론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다. 아무리 그래도 참여정부 정체성과 너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참모들 사이에 많았다. 그러나 당선인은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만약 총리를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으려면 조각의 파격성을 완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당선인은 그때까지 유명무실하던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소신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찬용 인사보좌관 내정자를 고건총리 내정자에게 보내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협의하도록 했다. 고 총리 내정자는 당선인이 구상하는 인사의 파격성을 크게 염려했다. 당선인의 뜻을 설명해서 동의를 받는 대신 일부 국무위원 임명에 고 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반영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조정실장도 그의 추천을 받아들였다. 내가 보기엔 정체성이 모호한 분이 그 과정에서 참여정부 첫 내각의 강류가 된 사례도 일부 있었다.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실질 총리제를 위해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다. 당선인도 그 소신이 강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대통령제에 맞지 않는 제도일 뿐 아니라 대단히 위선적 제도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제 아래에선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정치적, 정책적 정체성에 따라 내각을 구성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에 관여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 실제로도 연립정부가 아닌 한 대통령의 뜻과 다른 인물의 제청을 고집할 국무총리가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선 국무총리 임명 제청권이란 말 자체가 아예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해도 실제 운영은 일부 국무위원 임명에 총리 의사를 반영해주는 나눠먹기식으로 되기 십상이다. 이는 결코 민주적 제도인 것 같지 않다. 총리의 내각 통솔에 필요하다면 총리에게 국무위원 해임 권위권을 주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언젠가 헌법을 전면적으로 손볼 때가 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심각한 제도의 공백이 또 있었다. 대통령 취임 전에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없으니 당연히 국무위원도 임명할 수 없었다. 우리는 정부 출범을 이전 정부의 총리 및 국무위원과 함께해야 했다. 다행히 국회는 노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2003년 2월 26일 오후 고건 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켜줬다. 노 대통령은 다음 날인 27일 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다음 그때부터 국무위원 임명 절차에 공식 착수해 국무위원 임명을 단시일 내에 마칠 수 있었다. 그렇다 해도 대통령 취임 후 며칠간의 공백은 어쩔 수 없었다. 만약 전국 혼란 속에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가 늦어지기라도 하면 그 공백이 더 길어질 수도 있었다. 더구나 참여정부 때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화돼 정부 출범 초기 공백이 더 장기화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정부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 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취임 즉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놓았다. 성완경의 슈퍼스타. 네, 잘 들으셨는지요? 이 책 안에 사진이 여러 개 있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챕터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나란히 찍은 사진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본문에 나온 이창동 영화감독이 장관이 됐을 때 찍은 사진 같아요. 재밌네요. 배우 송강호 씨가 같이 사진을 찍었네요. 이게 왜 같이 찍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송강호 좋은 배우죠. 아 참, 요즘 1987 영화 개봉해서 그 영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본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저도 아직 못 봤지만 배우들이 뭐 여기저기서 그냥 유명하고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목숨 걸고 연기한 것 같다고도 합니다. 중요한 작품의 중요한 배역들 또 중요한 연기들을 했겠죠. 저도 꼭 한번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극장 가서 한번 보세요. 신과 함께는 뭐 1000만 벌써 넘었다는데 1987도 1000만 정도는 넘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지금까지 음악 효과 그 외에 아주 많은 것 장미라 박청춘, 타이틀곡 김문선, 대문 공병각, 음악 박병기 오유석, 그리고 저 성환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뵙죠.